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싸늘하고 논란도 여전합니다.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정치적 배경을 놓고는 여야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 원로들과 함께 오늘은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한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하면서 재발사 시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 깊게 분석하기로 하고 먼저 북한 발사체 동체 인양 과정부터 속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해상에 추락한 발사체의 동체 일부가 확인되면서 우리 군이 인양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체의 길이는 15m 정도가량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잔해물 가운데 최대 크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실패한 발사 장면을 공개한 데 이어 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 정부는 북한의 왜곡된 주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우리 군이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일부를 확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해상에 추락한 뒤 발견된 북한 우주발사체의 동체 크기는 15m 정도에 이른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동체는 수심 75m 깊이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직경은 2, 3m가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체는 어제 수면 위에 떠 있었던 잔해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당초 인양된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물에 떠 있었던 동체를 인양하던 중에 동체 전체가 가라앉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이 발사체의 동체를 인양하기 위해 잠수함 구조함과 병력 등을 추가로 급파했으며 현재 인양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2단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이상 3단체와 위성 탑재체 부분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우주 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하기도 하고 또 김여정 부부장은 위성 발사를 정당화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장면을 보면 발사체 상단부는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 형태였습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탄두가 다른 모습입니다. 발사체의 화염은 최소 2줄기가 식별돼서 엔진이 2개 혹은 4개 정도를 결합한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사 장소가 기존의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과는 확연히 달라서 기존 발사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새로 조성한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규탄받아야 한다면 위성을 쏘아올린 모든 나라가 규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건 적반하장격 어불성설이라며 군사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할 거라며 2차 발사 의지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성을 내세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미 등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우주 발사체 발사를 전후해서 주변국들도 예의주시했는데요. 조현동 주미대사가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백악관도 발사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발사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한미 두 나라 소통 라인이 곧바로 가동됐고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곧바로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Whether it fails or succeeds,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they learn and they improve and they adapt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백악관은 따라서 북한 김정은에게 도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on holding Kim Jong-un and his regime accountable, and wh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have the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region. 우리 고위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번번이 부딪힌 만큼 두 나라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 조선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1차 회의가 머지않아 개최될 거라며 양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이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이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 국가만 가진 선진 기술인데 앞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남부 무인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표적 미사일이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곧이어 표적탄 발사 지점으로부터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LSAM 요격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초음속으로 표적 미사일에 빠르게 접근하는 LSAM 요격 미사일. 일정 고도에서 표적 미사일을 명중하고 폭발로 생긴 불꽃이 식별됩니다.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열린 네 번째 LSAM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 LSAM은 고도 40에서 60km로 비행하는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무기로 항공기의 경우 최대 8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기존 패트리어 3와 천궁2는 하층을 방어하고 그 이상의 높이에선 LSAM과 사드를 활용하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능을 가진 유사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등 몇 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거리 요격 체계인 LSAM까지 개발하게 된 것은 우리가 탄도탄 요격 체계의 기반 기술이 선진국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SAM은 추가 시험 평가를 거쳐 2024년 개발 완료 뒤 2020년대 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군은 기존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로 전해진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의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는 LSAM-2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에 본격 착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별도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청문회를 제안하며 오염수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이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실무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자체는 양당이 이미 합의한 만큼 앞으로 몇 차례 더 만나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비롯한 세부 사안을 조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모두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련 논란이 전국의 중심으로 떠오른 정치적 배경에 관해서는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은 지금 선관위가 야권에 편향돼 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이른바 선관위 때리기로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한 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오전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앞서 권익위의 조사는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계 감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 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다고요? 네,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시찰 결과 발표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시찰단이 일본 측 정보만 설명하기 바빴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염수 검증과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자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같은 당내 위기를 모면하고자 오염수 문제를 띄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작에 대던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합세해서 활동해왔던 민주당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관련 당내 대응특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학은 정치와 상관이 없다며 광기 있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나혜인 기자와 함께 국내 정치권 공방으로 먼저 보셨는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분석 방법과 능력이 적절하고 또 제3실험실과 교체 분석을 한 결과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차 시료 분석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참여해 교차 검증에 나섰는데 이번 IAEA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또 한 번 보류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한국과 미국 등 국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TF.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앞서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방류 직전 오염수가 담겨 있는 K4 탱크에서 오염수를 채취해 시료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6차 보고서로 발표했습니다. IAEA는 산하연구소 3곳을 포함해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총 7곳의 실험실에서 오염수 교차 분석을 통해 방사능 핵종 농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에서 주요 핵종 28개의 농도가 각 실험실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주요 핵종 이외에는 유의미한 추가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IAEA는 오염수 속 방사능 핵종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쿄전력이 선택한 방법이 적절하고 적합했으며 도쿄전력의 분석 방법과 능력이 높은 정확도를 갖췄다고도 평가했습니다. IAEA에서 종합한 결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시료 채취의 절차 및 핵종 분석 방법 등 오염수 모니터링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능력을 보였습니다. IAEA는 지난해 10월 또 다른 탱크에서 2차, 3차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우리나라와 함께 핵종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달 말까지 분석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차, 3차 시료 분석 결과와 해양 환경 모니터링 결과까지 담는다면
최종 보고서 발표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뺀 상태에서 이달 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료 분석 교차 검증에 우리 실험실이 참여한 만큼 일본의 오염수 농도 분석 능력이나 IAEA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으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또다시 평가를 뒤로 미뤘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자막 먼저 속보로 나갔는데요. 자, 20대 피의자에서 23살 정유정으로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23살 정유정. 부산경찰청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 23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23살 정유정으로 앞으로는 보도하겠습니다. 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하면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부터 공동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일본군과 관원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양국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에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최근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 기록을 요청해달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 출동 차량인 닥터카에 탑승을 해 지원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2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재발사 시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출렁일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장거리 지대공 요격무기인 LSAM 시험 발사에 4번째로 성공했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커뮤니케이션 센터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가정보원이 북한 발사체에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보가 제한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북한이 미성 발사 경로를 과거와 다르게 설정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북한이 발사를 했던 경로를 지도를 놓고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동창리에서 필리핀 루손 섬이 있는 인근 지역인데요. 그거를 일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 백령도 상공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영공 또는 영해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는데요. 북한이 이런 로켓 발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국제적인 비난이나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또는 중국의 영해공을 피한 그런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그래서 1단이 발사된 이후에는 최대한 그 사이의 중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1단에서 2단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원래 목적했던 루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2년이나 2016년이나 북한이 쐈던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저희가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잔해물을 건져냄으로써 북한이 어떠한 재질의 철강을 사용했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 수준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고민이 이번에 경로를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2012년 은하 3호 그 잔해를 서해상에서 지금 우리 군이 다 건져냈단 말이죠. 이번에도 서해에서 그렇죠, 네. 지금 북한 전차위성 로켓 그 2단체 수거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양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기술 정보들을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인양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모습은 뭐 1단과 2단 추진체에 연결되는 부위라는, 또는 오늘 국방부 장관께서는 2단 그 추진체의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그 로켓의 몸체, 그리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위성이 가장 그 상층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런 것까지 인양이 된다면 북한의 실제 위성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엔진과 연료통 또는 그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통제 장치까지 만약에 그 인양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이러한 발사체에 대해서 과거 저희가 이제 인양해서 기술을 확인했던 2012년이나 2016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그 이 정찰위성 발사체 같은 경우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발사 형식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만약에 그 잔해를 발견하게 된다면 북한의 어떤 ICBM 체계도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지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북한은 근데 지금까지 ICBM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는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화성 17호, 화성 18호가 이제 최근이었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의 대포동 미사일 등 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기술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미 공개가 됐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원하는 대로 가느냐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얼마나 기술 축적이 많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발사체도 발사체지만 그 탑재했던 정찰 위성 만리경 1호, 그 무게가 300kg이고 해상도가 최대 1m 내외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우리 군 당국의 어떤 다른 위성들과 성능을 비교한다면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리경 1호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사실 뭐 북한이 그 위성을 아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예. 알 수는 없지만요. 되게 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밀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 작은 덩치에 여러 가지 첨단의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는 것은 그 무게감안에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예. 북한이 이번에 이야기한 거는 일반적으로 한 300kg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군이 그 정찰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4.25 위성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 연말 정도에 아마 첫 번째가 발사될 것 같은데, 그거의 그 위성의 무게를 대략 한 800kg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800kg 정도의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원하는 영상과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면 300kg 정도의 무게라고 하면 아마 이게 초보적인 단계의 위성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뭐 해상도라는 것도 사실 1m라는 것은 1m 정도의 크기가 됐을 때 대략 이것이 어떤 물체인지 측정한다는 건데, 위에서 봤을 때 사람 한 명만 놓고 보더라도 1m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한 것들을 식별하기에는 기능적으로 좀 제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누리호 성공에 좀 자극을 받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좀 조급함이 실패를 부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번 그 북한의 그 발사체 실패가 어떤 좀 데이터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술 진척도 어느 정도는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실패를 통해서 북한이 얻게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그 발사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 아침 북한이 공개했지만, 발사체의 형상이 이제 기존에 발사했던 뭐 화성 17형이나 이런 것과는
일단 외형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일단 추진체의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새로운 그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뭐 얻은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이번에 발사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조급하게 빨리 예. 했다라는 것은 발사장의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의 동창리 발사장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한 발사장인데 그 발사장이라는 것이 한두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서 거기에서 발사를 예. 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북한이 이번 그 발사를 굉장히 서둘렀고 뭔가 서둘러야만 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서둘렀던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거지만 절차는 굉장히 잘 따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통보를 하기도 했었고 궤적도 미리 예고를 했었고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도 실패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어떤 그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위성 개발 과정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절차를 따르면서 정상 개발 과정이었다는 측면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겨서 얻고 있는 가장 그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제재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경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경제적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부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지키고 이랬던 것들은 그런 비난을 조금이라도 좀 불식시키고 그 비난의 화살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뭐 몸부림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거는 2차 발사가 언제 있을 것이냐 이 문제일 텐데 북한에서도 2차 발사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8차 전원회의 예정돼 있고 다음 달에 전승절 70주년도 있다 보니까 북한이 조금 더 서두르지 않을까 예정했던 11일 전에 한 번 더 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2차 발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그 실패 원인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그 공개한 실패의 원인이 엔진에 어떤 기능적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용했던 연료에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사실 로켓 같은 발사체에서 엔진과 연료의 문제라고 하면 그 로켓 전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당장 그들이 발표했던 11일 안에 어떤 것을 발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 실패는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급하게 발사를 해서 또 실패하게 되면 이거는 김정은의 이미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좀 타격이 가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에도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그 위상이 굉장히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재발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이 시점은 대략 뭐 제 생각으로는 그들 말로 그 승전 기념일이라고 하는 7월 27일 이전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한번 발사를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앞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조급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니코틴 또 알코올에 의존하고 심각한 수면장애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코너로 몰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그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그 독재 국가의 권력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독재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늘 누군가가 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경우를 상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 가족을 백두혈통을 지켜내고 하는 것들은 북한이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혈족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뭐 여러 번 사진이나 오늘 국정원 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흡연, 또는 음주, 또 약물. 예, 센터장님. 예, 잠시 센터장님과 그 화상으로 연결 중에 아무래도 화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36% 넘게 뚝 떨어지면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은 52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543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21억 달러 많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1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IMF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가장 긴 무역 적자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해 8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주요 제품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36.2% 수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역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6개 주요 지역 모두 수출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계속되는 IT 업황 부진과 다른 나라의 수입 수요 둔화 등이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년 5월 수출이 2021년 5월 대비 21.4% 증가하며 역대 월 기준 2위 수출 실적인 616억 불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적자 익렬 속에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들어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유망 품목 수출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10% 안팎의 감소세를 이어온 수출이 올해 하반기에는 하락폭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기계가 마이너스 4.6%, 석유화학부와 석유제품 마이너스 3.2%, 반도체 등 전기 전자가 마이너스 1.3%로 전망됐습니다. 하반기 수출 감소 원인으로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애로 등을 꼽았습니다. 네, 신한은행의 해외 송금을 비롯한 외환 관련 서비스가 한때 오류를 빚으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전산 시스템 가운데 환율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해 중단된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이 낮 12시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환율을 확정해 거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과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서울 강서와 경기 동탄, 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관내 전세 피해 상담소를 방문하면 법률과 심리, 금융과 주거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힘든 피해자들은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하면 상담사들이 자택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대상이 축소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질병관리청 상황실의 빨간색 심각 표시가 주황색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크고 작은 유행을 반복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심각 단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감염병이 되었습니다.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입니다. 이전에는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 이제 5일 격리를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는데 이때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생이 원하면 등교해도 되는데 마스크를 항상 쓰고 주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합니다. 또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설에서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집니다. 다만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진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돼 대상이 대폭 축소됩니다.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섬과 벽지 거주자와 노인 등 거동 불편자 등은 초진도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휴일과 야간에 한해 약 처방 없는 상담만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코로나 경단녀. 우리나라 성인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을 그만둔 여성은 30대에 몰렸는데 자녀 돌봄 문제가 컸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중반인 이성미 씨는 지난 2011년 10년 넘게 다니던 첫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린 자녀를 잘 돌봐줄 사람이나 믿고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2년의 공백기 끝에 최근 한 중소기업 재취업에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싶었죠. 네.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아이의 앞날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주변에 알아보고 또 이제 뭐 양육자, 보조 양육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잘 안 됐어요. 이처럼 결혼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 25세에서 54세 여성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여성은 42.6%로 3년 전보다 7%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은 8.9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을 그만둔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30대가 66%로 가장 많았는데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 방안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와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의 84.5%에 그쳤고 사무직, 전문가,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판매 서비스직, 임시 근로자는 늘었습니다. 대졸 이후에는 사실 사무직 일자리로 비교적 안정적 임금 근로자로 진입하는데 경력 단절 이후에는 판매 서비스직으로 직종이 많이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금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걸로 재진입하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선관위가 고위직 4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쇄신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며 충돌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의원님께서 본회의 때문에 또 지난주 못 나오셨는데 예. 제가 꼭 질문거리를 많이 준비할 때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표 공천 때문에 좀 기사가 많이 나와서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니, 누구나 그 수사를 받거나 네.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공천받기 어렵습니다. 네. 공천 받았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면 공천 취소를 하거든요. 네. 그 똑같이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또 뭐 대통령 선거이든 똑같이 같은 잣대로 돼야 되고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공천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공천 받기 어렵다는 건가요? 조금 해석이 다르던데. 당대표니까 받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공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공천 자기 주는 건데 뭐. 네.
그런 분위기 당이 주는 속에서 거지 뭐. 네. 지난주부터 이상민 의원님 의견이 궁금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자 선관위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 뭐 관련된 내용은 잘 아실 테고 지금 쇄신안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흐름에 대해서 고모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정말로 선관위 그 개청 이래 저런 일은 처음이죠. 저렇게.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뭐 관리가 부실했다든지 하는 건 있는데 직원들이 저렇게 저거는요. 그 인사 뭐 비리 정도가 아니고 저 정도면 권력형 부패입니다. 즉 부패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엄중하게 조사해야 되고 지금 뭐 선관위원장만 사표 내라 그러는데 저 정도면요 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됩니다. 관련된 관련이 없는 선관위원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선관위라는 기관 자체가 저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현재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저 다시 꾸려야 됩니다. 참 너무 좀 황당합니다. 그 선관위는 무엇보다도 공정, 어쩌면 청렴, 뭐 이런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국가기구이고 특히 첨예하게 그 선거와 관련해서 업무를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또 판정을 내리는 그런 아주 그 가장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 법원 못지 않는 그런 중요한 기구인데 내부의 구성원들을 직원을 뽑는데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전체 조사 전 직원들 최근에 10년 동안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그 조사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뭐 지금 이제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보도에 또 따르면 그 선관위가 그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모든 국가 공기관은 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선관위라고 예외될 수 없는 건 물론이지만 이런 큰 사고를 쳤는데 감사 안 받겠다? 너무 진짜 좀 뻔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사실 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이제 상근직은 아니고 상근직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중심으로 해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의 그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이 자유롭지는 않죠. 그 경과에 따라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또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의원님 표현을 좀 빌면 사고는 쳤고 이렇게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누가 할 것인가 주체가 남았는데 일단 권익위 전수조사는 받겠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좀 방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아니, 해야 될까요? 헌법상 독립기구 하더라도 감사원이 감사 조항에 보면 그 헌법상 독립기구라 하더라도 감사 받아야 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현저하게 저렇게 그 소위 규정을 위반했거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그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 안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법원의 판사들도 감사 받고 그러는데 왜 선관위가 못 받겠다고 하는 건 화면에서처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무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그리고 권익위 감사를 받겠고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데 권익위 조사는요, 그건 일종의 행정조사입니다. 권익위가 하는 것이. 근데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그 권익위 조사는 받고 감사원 조사 안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므로 저거는 감사원 조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그래서 여야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 조사가 필요하다.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에 관한 불법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거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부패 비리
예인데 그거는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와 관계가 없죠. 선관위가 뭐 선거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네. 뭐 그냥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 받으라 이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뭐 자제하고 해야 되겠지만 네. 이거는 불법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관위의 직무의 뭐 독립성이라든가 뭐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원내 수석이 국정조사에는 지금 합의를 했거든요. 몇 차례 더 만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을 할 텐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하는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거취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요, 네. 뭐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여야가 다툴 사안이 아닙니다. 선관위 자체가 자기네들 스스로 말했듯이 독립기구고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여야가 선관위원장이 저 정도 되면 그 야당이 먼저 선관위원장 사퇴를 주장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선관위원장이 그냥 뭐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총장, 차장, 고위직들이 자기 자식들을 부정 채용한 것 아닙니까? 네. 이게 권력형 부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선관위원장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죠. 그리고 또 선관위원장의 대법관이잖아요. 더구나 대법관이 법을 중시하는 대법관이 그런 부패가 일어났는데 당연히 사표 내야죠. 논란에 대한 책임. 그 정치적 이유로 뭐 여단 뭐 선관위 꼬리 바꾸려 그러고 야단 뭐 선관위를 뭐 보호하고 이럴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런 게 네. 있습니다. 야당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고위직들을 다 책임을 묻고 갈아버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에 앞장서는 게 또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아니 책임을 묻고 하는 거 문제 제기하고 하는 네. 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곧바로 또 타켓을 그 선관위원장을 중앙선관위원장을 삼고 그 비판을 아주 과도하게 한다. 야권 거기에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냐라는 걸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여당은 주장을 하더라도 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나무한테서 이 가끔 매지 않는 그런 신중함이 저는 여당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야당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 야당으로서는. 네.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 여야를 떠나야 할 문제거든요. 여야가 정략적으로 해석할 문제도 아니고 또 여당도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그동안 골치 아픈 선관위 바꾸자 이런 생각을 정략적 생각으로 여당이 임하면 안 되고 이거는 권력형 부패 자체를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선관위원장 책임을 묻는다 이런 정도로 나가야지. 네. 그리고 후임 선관위원장을 또 무슨 여권 편향적인 선관위원장 앉히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가 정략적 이해를 떠나서 이 문제는 합의를 봐야지. 이거 갖고 여야가 싸우면 선관위원들만 속으로 웃는 거죠. 네, 이번엔 이재호 고문님의 표현을 빌어서 그동안 골치 아팠던 인물, 골치 아팠던 자리 바로 방통위원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지난 30일에 제가가 됐습니다. 지금 7월 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한상혁 이제 전 방통위원장인가요? 면직안 제가 돼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그 야당으로서는 좀 이 방통위원장도 그 방송의 독립성에 또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동안 전임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용된 그 방통위원장이라서 계속 권익위원장과 함께 물러나도록 흔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그러던 차에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면직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략적 만약 내년 총선이 과 관련해서 선관위원장, 방통위원장 정략적 계산이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건 야당이 의심스러운 눈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저런 면직 처분은 사실 대통령이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 불과 지금 임기가 한
뭐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2개월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더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 뭐 불기소 재판되고 있어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요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을 지금 선관위원 못지않고 또 방통위원장까지 면직 처리를 해서 내쫓으니까, 네. 그리고 또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또 이쪽 그 국민의힘 쪽 정파성이 또 강하신 분이 내정됐다는 말도 들리고 하니까 예. 상당히 그 저희 야당으로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면직에 대해서 본인은 정작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현재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그리고 면직 처분 자체가 그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효력정지,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본안 소송은 이제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이 되겠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TV조선 재승인 수사가 시작이 됐고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된 상황인데, 한 전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적 대응으로 들리거든요. 한상혁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다소 뭐 이제 임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런 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야당이 볼 때도 뭐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겨우 뭐 기소밖에 안 되는데 아주 뭐 재판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뭘 굳이 바꾸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지난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지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볼 때는 법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직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행위가 무슨 뭐 특정 종편 무슨 점수 조작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건 뭐 근거 없는 것도 아니고 해임할 근거가 있는 거니까 뭐 한다 뭐 이런 거니까, 또 그거 갖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해임 자체가 뭐 부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두 분이 좀 다르시네요. 네.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인물이 이동관 전 수석이 아닌가,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 여기에 대한 두 분 생각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러면 이번 주 지명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게 척척척척 현직에 있는 분들을 임기 전에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정식의 그런 적법 절차를 거치려면 정권이 바뀔 때는 그 산하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도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 퇴진토록 하게 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거든요. 특히 그 독립성 또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방통위원장 뭐 등등 이런 자리, 권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임기 도중에 그 퇴진토록 하는 건 선례가 되면, 앞으로도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선례가 되면 그건 별로 좋은 측면보다는 나쁜 측면이 더 클 것이다. 그럼 권력자는 계속 자기 사람 심고 싶어 하고,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을 지금 현 그 한 위원장을 면직 처리하고 새로운 그 인물을 앉히려고 하는데, 결국 너무 또 그 현재 그 국민의힘 쪽이라든가 그 정권하고 현 정부하고 정파 쪽으로 밀접한 그런 분을 내정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과정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어려우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특히 예민한 방송 부분에 대한 정책이 권위와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막처럼 방송개혁 때 언론 장악 논란 속에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왔던 이동관 전 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고모님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요즘은 좀 아마 야당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그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 진짜 그만뒀어야죠.
정치적 시각을 본다면. 네. 근데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니까 그걸 뭐 그렇게 몰아낼 수 없는 현실적인 자리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그리고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수석. 네. 대외협력 특보죠. 대통령.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면 잘 아는 사람, 뭐 또 일해서 또 검증된 사람을 뭐 추천하기 마련이죠. 문제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니까 네.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지. 개인적으로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경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경우가 분명하고 네. 저도 뭐 옛날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같이 일도 해보고 초대 했지만 홍보수석이었잖아요. 예, 네. 그때 같이 일해보고 했지만 사람이 뭐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예. 경우가 밝은 경우가 사람이다. 밝고 그리고 뭐 구질구질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거야 뭐 사람이 이제, 좋아요. 이제 고모님하고 친하시니까 그게 좋은 덕담하시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요. 네.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뻔합니다. 이미 정파성이 한상혁 위원장을 중도 퇴진시키고 면직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계속 흔들었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에 불과 1, 2개월 남겨놓고 퇴진시킨 상황에서 네. 더구나 이제 정파성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게 된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그 이후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정파적 대립은 극심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보탬이 안 될 텐데 저는 별로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구도상의 평가를 말씀하신 건데 개인으로 봤을 때 아까 경우가 밝고 깨끗한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뭐 평가하십니까? 이동관 지금 뭐 전 수석에 대해서는 네. 뭐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렇게 뭐 그 역량과 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뭐 그건 사사롭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끌어가는 리더십에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흠집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야 간의 대립에 격화시키는 촉발제로 작용하는 점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인데 그야말로 공교롭게도 이 기자가 지난해 이제 방미 당시 비속어 파문을 보도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MBC 측에서는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은 어떻게 좀 지켜보십니까? 우리 현대사에 가까운 현대사에 야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 권력의 이름으로 그냥 권력의 무소불위로 그냥 개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구속하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도 무더기로 해고시키고 뭐 그런 소위 유신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그걸 보면서 제가 솔직하게 제 생각은 그게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유출돼 갖고 한동훈 장관이 무슨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제2의 가해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슨 한동훈 장관에게 무슨 어떤 범죄적 혐의가 씌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법에는 물론 뭐 압수수색하게 돼 있었죠. 유신 때도 뭐 법에 없는데 압수수색했습니까? 우리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갔습니까? 맨날 이유 대고 잡아갔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 내용만 보면 본인을 불러다 조사를 해도 되잖아요. 담당 기자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유출됐냐, 어디로 줬냐, 조사해줘서의 될 사항인데 저걸 언론기관까지 저걸 압수수색할 사안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설사 법적으로는 압수수색하게 돼 있다고 한들 네. 한 장관 말대로 그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운영과 집행의 형식에 있어서
불러다 조사해도 될 걸 굳이 언론기관까지 방송사까지 저걸 갖고 압수수색할 사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마침 지금 화면에 한동훈 장관이 안경 쓴 모습이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대로 전하면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했다면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또 장해찬 최고위원도 한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에서 하는 그 좀 심하게 말하면 네. XXX 같은 그런 그냥 뭐 XX라고 이렇게 둘러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오물 쓰레기 같은 얘기들에 뭐 제가 말 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좀 아까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의 자유는 가장 아주 근원적인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는 판사도 마구잡이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네. 말하자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단계적으로 제한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이 있어서 과잉 금지, 지나친 건 하지 말고 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단 중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라.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모 기자의 그런 유출 문제가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했다면 지금 고문님 말씀 맞다나 이미 제출을 요구를 받든지 네. 또 출석리에서 진술을 듣든지 그 사람의 국한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데만 영장이 발부되고 그것만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냥 MBC 전체를 다 압수수색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건 과잉이죠. 저는 영장 발부부터 판사가 잘못 발부한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발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법치국가 원리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다면 과잉금지가 최고의 금과 옥조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아주 최소한의 그 방법과 그 상대방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마구잡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 또는 경찰 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이렇게 불신이 팽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어떤 논란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의 어떤 공방을 보여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좀 거친 표현 쓰셨는데 제가 이 의원님을 위해서 조금 전 XXX는 격한 비판으로 순화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송이니까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다 순화시켰는데. 네, 격하게 이제 정치 원로로서 이런 공방에 대해서 망언 논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으로 정치가요. 예. 저도 정치인이고 저도 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진짜 너무 요새는 그냥 상대 흠집 내는데 막 상대를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로 예. 악랄하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자기한테 그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정치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로운 언동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언동들은 인격으로 자중을 해야지. 네. 한순간에 그 야만의 시대가 진행될 수 있지만은 세월이 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잡았을 때 권력의 운용을 좀 지혜롭게 해야지 힘 있다고만 무조건 되는 대로 다 휘두르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5인회 질문하고 그 토론, TV 토론 질문 드리고 싶은데 나눠서 드릴게요. 고모님께는 정말 국민의힘에 5인회가 있는 겁니까? 들으셨어요? 난 내가 뭐 명색이 고모인데 내가 뭐 하도 한심한 고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5인회를 가는 건 못 들어봤는데요. 그 5인회를 가는 게는 그거는 그래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또 정치권에 뭐 용어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5명 또 맞추면 되니까. 근데 제가 아는 나도 뭐 당 소식은 뭐 꽤나 잘 알고 있는 편인데 5인회를 가는 건 못 들어봤는데요. 못 근데 저는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이제 최고위원 대표와 최고위원 공식회의에 올리기 전에 몇몇 그 주요 간부들이 이제 말하자면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해서 정리해놓고 그걸 안건을 올리니까 최고위원회가 허구화, 형해화되고 또 허수아비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들 또는 당 지도부가 눈을 뚫어지게 아주 그 날쌘 비판으로
맹종하지 말고 네. 비판적 시각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제 역할 못하니까 오인회가 있다는 등 무슨 뭐 매진회가 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실제로 그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고위원들은 허수아비죠.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제 역할 맹종하지 말고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김기현 당대표 눈치 보지 말고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의 목소리를 최고위원회에서 좀 이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그래야 최고위원회가 좀 살아 숨쉬고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는 기구로 되는 거지. 네. 제대로 못하니까 저런 맞습니다. 그게요. 최고 오인회라는 공식적인 그런 기구는 없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뭐 사무총장, 정책의장, 대변인 뭐 부총장들 그 핵심 당직자가 모여갖고 네. 사전에 대표하고 회의를 해갖고 그 안건을 최고위원회에 올린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건 사전에 회의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최고위원회 참석해갖고 네. 최고위원회 배석할 수 있는 멤버들이니까 바로 배석해서 발언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안건을 최고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야지 사전에 대표하고 핵심 간부들이 모여갖고 예. 의사결정을 해갖고 최고위원회에 올린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할 때도 네. 바로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안건을 내는 거지 사전에 뭐 대표하고 모여갖고 걸러갖고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갈수록 예. 저 엉덩이에서 뿔 나는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인의 소리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좀 더 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한 1, 2분 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토론이 성사될까요? 또 성사가 된다면 도움이 될까요? 당대표끼리 네. 합의를 했고 국민들께 그 발표를 한 이상 그거 지켜야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무조건이지 의제 말고. 조율하는 과정에 좀 난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뭘 난항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요. 네. 저 좌담회 형식이라도 국민 앞에 두 당의 대표들이 그 국민들께 소상히 입장 차이가 있으면 어떤 입장 차이가 있고 앞으로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저는 좌담, 토론 어떤 형식이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안 하기보다 낫겠죠. 뭐 사람이 만나는 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들은요 기대를 안 합니다. 회담을 한들. 네. 야 여당 대표는 누가 여당 대표 입 쳐다봅니까? 다 대통령 입 쳐다보지. 야당 대표는 누가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입 쳐다봅니까? 다 사법부에 법원에서 저 어떻게 판결하나 검찰에서 언제 잡아가나 이것만 쳐다보지. 그러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의 지도력과 도덕성이나 권위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만나갖고 뭐 악수하고 뭐 안 하기보다 낫겠지만 국민들은 그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호 고모님은 기대가 낮지만 아무튼 토론이 이어진다면 또 확인하고 나서 두 분의 저희 의견을 민주당으로서는 듣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그 면담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품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야 간에 같이 국정을 파트너십 갖고 끌고 나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재난문자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네,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문체까지 검토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서울시 전역에 경고음과 함께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또 어디로 피하라는 건지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게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문자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오발령이다, 아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무조정실이 긴급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지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마칠 방침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문책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보고받고 크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과 비교해서 대처가 엉성했다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을 비판하며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뎌지고 또 방치됐던 대북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민주당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정작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 전가 말고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습니까?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놓고 막상 대통령 주재 NSC가 아닌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여는 게 맞았는지. 재난문자 오발령 사태를 두고 여기저기서 내탓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아까 대담할 땐 이르면 이번 주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2달 앞두고 면직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이자 현 정부 첫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다음 주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YTN에 이 특보를 단수 후보로 사실상 내정했다면서 이미 인사청문회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으며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일해왔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법률 대리인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한 위원장 면직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 측은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나이와 이름에 이어서 이렇게 얼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이 됐고 아까 속보로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경찰청입니다. 네,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 더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조금 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는 23살이고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일을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과외교사를 구한다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중고장터에서 구한 교복을 입고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몰래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정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평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로 파악됐고 범행 석 달 전부터는 시신 없는 살인 등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최상입니다. 네, 지난해 치러진 전국 연합 학력평가 관련 정보를 최초로 빼돌린 10대 해커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관은 오늘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성적 정보를 해킹한 혐의로 대학교 컴퓨터 관련 학부 1학년 19살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청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을 해 지난해 11월 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만 명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의 정보를 빼낸 뒤 텔레그램 채널 관리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학습 자료 공유방 등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해킹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집회 현장에서의 캡사이신 희석액이 유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현재 준비하는 최루액은 과거 살수차로 뿌린 최루액과는 성분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살수차로 분사한 최루액은 보통 합성 캡사이신으로 부르는 파바로 현재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해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천연 캡사이신과는 다른 물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합성 캡사이신인 파바와 천연 캡사이신이 유해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냐는 질문엔 전문가가 답변할 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공 농성 중인 노조원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노조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강경 진압 기조로 나가면서 노조의 반발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반발의 여파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려던 노사정 간담회도 취소가 되는 등 노정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민주노총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가 설치되자 이를 철거하려는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면서 매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도 대정부 심판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포스코 하청업체의 탄압을 규탄하며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 크게 다친 겁니다. 김민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목과 머리가 눌린 채 뒷수갑이 채워졌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불법 설치물에 도로가 점거된 데다 추락 위험 때문에 진압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잡힌 노사정 간담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제와 이중구조 개혁 등 노동계 현안을 놓고 모처럼 사회적 대화에 물꼬가 트일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딴 과잉 진압 논란에 협상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앞에서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뒤에서는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대해 이제 어떤 기대도 없다.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을 시작한다. 게다가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다친 김준영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달 최저임금 투쟁과 7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면서 노정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노사정 간담회가 무산이 되기도 했고요.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노동계 대표로 참여를 해서 최저임금과 이중구조 개선안 등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의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불법 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위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시위 현장만 봐도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매서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지난달 3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현장입니다. 경찰이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련 간부를 지상으로 내리려고 시도했지만 김만재 위원장이 이를 막아서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김만재 위원장이 체포된 다음 날 경찰은 다시 막루 위에 있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2명이 2개의 사다리차에 나눠 타고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접근했습니다. 김 사무청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접근을 막고 있지만 경찰이 방패로 막고 진압봉을 휘두르면서 다가갑니다. 결국 막루 위에 진입한 경찰들은 김 사무청장을 제압하기 위해 진압봉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데요. 경찰은 농성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노총 측은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일 뿐 사람을 향해 쓴 적이 없다며 과잉 진압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어제는 집회 현장에 최루액, 캡사이신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도심에서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미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를 엄포했던 터라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캡사이신 대응이 6년 만에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캡사이신 가방이 등장해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다행히 분사로 이어지진 않아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한 이후 집시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물대포 살수차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살수차는 2016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사용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판단 이후 전략 폐기됐지만 윤익은 경찰청장은 살수차 재도입 여부에 대해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찰은 과거 합성 캡사이신과 성분이 다른 새로운 최루액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듭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강대강 대치 속에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는 더욱 짙은 전운이 감돌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고 양회동 씨의 분실을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민주노총 간부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양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 CCTV 영상을 근거로 노조의 동료 간부가 분실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고인의 유서에 담긴 필체가 평소와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건설노조는 지난달 22일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 NS 소속의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불법 논란을 빚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소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출시 이후 편법 시비에 휘말렸고 이후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약 4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재고 물량을 바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 같은 지원은 2021년 8월 이후 39번째입니다.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와 공대공 미사일, 어벤저 미사일 체계 등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핵심 기반 시설을 러시아 공습에서 보호하는 우크라이나 방공 부대를 돕기 위한 핵심 역량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 31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이 민주당보다 많은 가운데 추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7위를 기록했다고 CNBC 방송 등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공동으로 지난 3월 미국민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고와 최악 평판 기업 2곳씩을 꼽게 한 뒤 9가지 평판 기준을 고려해 이들 브랜드의 순위를 선정한 결과 파타고니아와 코스트코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기업 가운데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7위를 기록했지만 기술 기업 가운데는 1위였습니다. 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또 바닷물도 찬편이라 안전에 유의해서 해수욕을 즐겨야겠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가 뿌리는 궂은 날씨에 파도도 제법 거셉니다. 바닷물 온도는 17도씨 정도로 해수욕을 즐기기엔 아직 한참 낮습니다. 백사장 막루 위 좌우를 살피는 구조대원 시선은 분주하지만 바다에 들어가는 피서객은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해수욕을 지금 날씨에는 권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본인의 체온 그리고 컨디션에 맞게 잘 해수욕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날 문을 연 해운대 해수욕장. 한 달 임시 개장 기간에는 파라솔이나 튜브를 빌릴 수 있는 대여소가 없고 해수욕은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와 시간대에만 가능합니다. 임시 개장 기간에 해수욕이 가능한 건 2개 막루 사이 300m 구간 안에서만입니다. 다음 달 정식 개장을 해야 백사장 전 구간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도 타기 명소 송정해수욕장도 백사장 일부 구간만 개장했습니다. 1년 사이 백사장이 많이 깎여 정식 개장 전까지 계속 모래를 채울 예정입니다. 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산 해운대구는 개장을 준비하면서 특히 물놀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능형 CCTV를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해운대에 3군데, 송정 2군데에서 개장을 앞두고 부산시가 바닷물과 백사장 모래를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직장인들의 마지막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하지만 복잡한 셈법에 사실상 방치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도록 하는 사전 지정 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시행이 되는데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규율을 강화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껏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우쳐 있었는데 평균 수익률은 고작 1% 초중반대에 그쳤습니다.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전격 도입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여 노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퇴직연금 자산이 투자형 상품으로 옮겨가는 머니부부가 발생해 시장으로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규율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연금용 원리금 보장상품의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컨닝 공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인데 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공시 이후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과다 경쟁을 부추긴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활용한 변칙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과도 무관한 수수료 제공과 수치 모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퇴한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다수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 연금 형태로 받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이 적용되는 투자 수익률이 나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소한의 연금이 고정되어 있는 상품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면서도 하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당국은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청취한 뒤 3분기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 중인 우리 대표팀이 내일 새벽 6시 에콰도르와 16강전을 치릅니다. 조별리그를 1승 2무, F조 2위로 통과하며 3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은 16강전이 열릴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서 훈련을 이어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우리 대표팀이 준우승 쾌거를 일궈냈던 4년 전 대회 때 준결승전에서 만났던 상대로 당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에콰도르를 꺾고 8강에 오르면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이긴 나이지리아와 8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준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은메달을 따낸 신유빈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탄탄한 실력을 쌓겠다면서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전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선수권 여자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건 신유빈이 큰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서 기분이 좋고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조를 꺾는 쾌거를 이뤘지만 결승에서 다시 만리장성에 막힌 신유빈. 하지만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조금 더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부족한 점이 뭔지 찾으면서 좀 더 열심히 연습하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손목 부상 기억이 아팠던 세계선수권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것도 성과입니다. 사실 세계선수권 전에 조금의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나고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고. 18살 신유빈은 중국에서 온 원숭이띠 띠동갑 파트너 전지희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잘 컸어요. 유빈이 저한테 힘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옆에서. 탁구 신동에서 한국 탁구 에이스로 자리 잡은 삐약이. 실력이 좋으면 랭킹은 같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랭킹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 탁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실력을 우선으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태권도 중량급의 기대주 강상현 선수가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상현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남자 87kg급 결승에서 크로아티아 선수를 라운드 점수 2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 체급에서 우승한 건 2005년 오선택 이후 18년 만이고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59kg급 배준서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개막하는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을 앞둔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여자 월드컵 고강도 서포터스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고강도는 우리 대표팀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콜린 벨 감독이 강조하는 팀의 철학입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 공격수 이금민은 완벽한 준비를 통해 16강과 8강 그 이상까지 노려보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로 서포터스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김태영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과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는 배우 박선영, 정혜인 씨가 위촉됐습니다. 여름의 시작인 오늘 남부지방에는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북상해서 밤이면 충청 남부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과 경남 해안에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에도 최대 6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많게는 4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남부지방에 갑작스러운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날씨는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에서는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가량 치솟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전남 순천과 경남 진주에서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빛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중부 내륙과 경부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에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전국 하늘이 맑게 개겠고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